그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살인적인 집값에 서울 엑소더스가 더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가 116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지속되리라고 보시나요? 네. 사람들이 서울에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뭐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자꾸 택지를 외곽에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핵심 지역을 적극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층고 제한, 용적률 제한을 풀어서 계속 고층을 올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보는데 한국 시민들 그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올라가는 거. 특히 지난번 서울시장에 35층 층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곳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구는 천만 서울이란 말이 옛말이 됐고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집값이, 특히 아파트 값이 점점 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현재 1,400만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커질 거예요. 요즘에 서울, 경기, 수도권 인구가 한국 인구의 절반인데 그 상당수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죠. 물론 경기도 전체는 아니고 주로 남부 지역, 한강을 넘어가지 않는 남부 지역이죠.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과 남은, 강의 북과 남은 6.25 때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냐 못 건너냐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 있습니다만, 아무튼 남부 지역은 되게 넓어요, 땅이. 그리고 아직도 화성 동탄이니 평택 지제를 말하지만 그 화성과 평택만 하더라도 서쪽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 대한 접근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니 서해선이니 또는 익산 평택 고속도로니에서, 그래서 이런 지역이 매력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서울 엑소더스랄까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거고, 어떤 부분에선 그런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게 말하자면 GTX 같은 간선 교통망의 개발인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서울 4대 문안이 최고로 생각했지만 현재는 용산, 여의도, 강남 입지를 최고로 보는데요. 앞으로 용산, 여의도, 강남 트렌드는 지속되리라고 보시나요? 그 서울의 중심이 삼획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위에 노란 점선 4대문권, 왼쪽 아래가 초록색 점선이 영등포권, 그리고 강남권이죠. 이게 전통적인 거였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천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뭐 인구는 많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거대한 서울의 베드타운화 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부동산적으로는 순서가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약간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인천으로서는 그건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가 힘이 빠지고 있다. 한편으로 최근에 종묘하고 예지동 재개발 논쟁이 있었잖아요. 고층 충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여야를 따지지 않고 모든 정치 세력이 4대문을 거대한 야외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당 측이 공격하는 야당 서울시장도 포함해서. 그 대신에 이 기능을 받고 있는 게 어디냐면 용산의 전체가 아니라 용산의 서쪽, 그리고 마포, 서대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의도는 영등포구긴 한데 역사적으로는 강북에 속했었고 지금도 다시 강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강남은 여전하고, 그래서 강북축 4대문 축과 영등포 축이 하나로 결합되고 융합되고 있고, 강남 축은 존재하면서 일부는 강북의 강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중이고, 하나는 동남축의 반도체 벨트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문안을 우리 부모 세대가 고급지로 여겼다는 거는 약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60년대, 70년대 강남 개발이 되면서 서울 시민들 또는 서울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별로 갈렸는데, 강북에서 단독주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척박한 강남이란 곳, 영동이란 곳에다가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냐라는 게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관습대로 강북의 단독주택이나 또는 강북의 동부이촌동 같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용감하게도 서부시대가 아니라 동부시대처럼 그 황량한 강남의 아파트로 들어간 거죠. 그 판단이 지금 재산상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의 발전 또는 강남을 택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미래라는 거는 한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이미 우리 부모 세대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강남 개발이 될 줄 몰랐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강남 책수 썼잖아요. 보면 모두 알고 있었는데 강남에 들어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행이 대출해주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는 특권이었어요. 이제 명동에서 달러 빚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았던 일수 같은 거였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못 들어간 거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나는 그때 몰라서 못 들어간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그리고 이번에는 알면 들어가리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맨날 저한테 오는 질문이 제2의 강남이 어디냐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신다. 동탄, 취재, 광교, 판교 제2의 강남이에요. 근데 그럼 그러시죠.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강남은 그때도 비쌌어요. 1차 때도.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요. 아직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해 하지만 확장 강남권에 들어올 지역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의 중부 지역에 봉담이라든지, 또 서부의 뭐 향남이라든지, 또는 평택의 안중, 또는 용인의 처인의 몇몇 지역들, 그리고 나아가서 청주 서북부 지역, 미래의 강남이 될 수 있다 말하면 또 반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강남이냐고. 사실 뭘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모르는 정보를 내가 먼저 듣고 싶긴 한데 내가 너무 모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투자는 모두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원하는가를 우선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또 하나는 나의 기존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뻔히 핵심 지역이 좋은 건 알지만 친척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육아할 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근권이 너무 멀어지고 나면 사람이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찍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좋다는 말을 제가 못 드려요. 결국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른바 인문학에서 출발한 저의 도시에 대한 관점이고 거주지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나 노후 빌라촌 또한 직접 답사를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걸어보시니 여기는 조만간 좀 천지 개벽하겠다 싶었던 서울의 숨겨진 노후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숨겨진 곳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강조죠. 숨겨진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집이라고 얘기할 때 다들 아파트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꼭 집이 아니더라도 빌라도 참 좋은 거주 대상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세는 보장해주는 5천만 원 선으로 긋고 하시길 바라고요. 특정 지역을 찍는 거는 의미 없다 생각해요. 강남 직장인들 사이에서 조금 괜찮은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요 8호선에 송파구 요 라인 이 지역들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아파트 지구 빼고 이 빌라들 빼곡한 데들 답사도 해보고 사는 분들 계셔가지고 여쭤보고 하면은 은근히 숨겨져 있는 조용한 곳이고 강남의 핵심 직장으로부터 교통도 나쁘지 않고 일부 지역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최근 택지 개발된 지역인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가깝고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수서역도 옆에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 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찍어가지고 여기만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모든 빌라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특히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어느 빌라촌 가면 다 담배를 피고 있어요. 특히 젊은 몇몇 특정 성별대가. 그런 데는 정말 개인적으로 혐오하는데 가톨릭 관련 시설, 특히 장례식장 등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좀 조용하더라고요. 경향적으로. 가톨릭 분들이 좀 젊잖아요. 전 무교인데 답사다 보면 답사팀하고 움직이면 차를 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주차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가톨릭 성당이나 공소에 주차할 때가 있는데 친절하십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역이. 그런 특징들을 찾아가시면 또는 학교 주변의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물론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된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로 거주로서는 좋은 거죠. 거주 입장에서는 자꾸 재개발한다 그러면 시끄러워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집을 험하게 써요. 그래서 오히려 살기가 나빠집니다. 제가 개포 1단지, 주공 1단지 재개발 전에 살아봤었는데 집주인들이 그냥 아파트를 빨리 망하라고 고살 지내고 있더라고요. 천장 내려앉고 온 사방 시끌시끌하고 막 밤에도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서. 그래서 투자용 대상과 거주용 대상은 다르다는 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냐면 아파트와 바꾼 집이란 개념이 있는데 돌아가신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에요. 나는 재개발 싫고 아파트값 살 돈으로 단독주택을 잘 지어서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 근데 웬만한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은 자꾸만 이렇게 지주조합이 만들어져요. 뭐 하자 귀찮거든요. 그래서 아예 문화재 옆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내고는 아파트와 바꾼 집이라고. 그래서 그 10년간 사시면서 태양광도 하고 수리비도 다 체크해가지고 책을 두 번째 걸 내시려다가 그래서 살아보니 어땠다. 그걸 못 하시고 가셨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 풍납토성 주변 내부 여기가 풍납토성이에요. 보면 풍납토성 경당지구라고 땅만 파면 백제께 나오거든요. 여기가 백제 수도였어요. 흔히 백제를 충청도나 전라도로 생각하지만은 여기가 제일 오래됐어요. 수도로서는. 그래서 여기는 그 모를 때는 아파트도 짓고 산표 레미콘도 지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이 레미콘도 밀려나요. 여기서 풍납토성의 서문 흔적이 나와서 동서남북에 웨스트게이트가 나와서 여기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보시면 비어있죠. 눈 뜨면은 늘어나는 게 주차장이고 공원이에요. 결국 장기적으로 다 밀어내고 백제공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바꾼 집인 거죠. 여기 살면서 아파트 재개발해야지는 안 될 거예요. 웬만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쾌적하게 주차도 쉽고 공원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서울에서. 다 빌라나 주택이거든요. 텅 비어있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전주 종강대 지구라는 데인데 이렇게 땅을 팠는데 여기서 후백제 견훤의 성터가 나왔어요. 이번에.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1차 때부터 전주 부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애써 모르죠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파토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 현장의 사진이 이렇습니다. 중단됐어요. 전주는 요즘에 왕의 도시라는 개념을 밀고 있거든요. 전주시도 그렇지만 후백제 견훤의 왕성이었다라는 거. 근데 나와버린 거예요. 실제 왕성이. 사실 곤혹스러운 일이죠. 한국의 많은 행정을 보면
왕의 도시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역사지구니 사실은 역사 유적이 안 나오길 바래요. 그래야 개발할 수 있거든요.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실제로 나오면 곤란해합니다, 사실.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건설은 중단됐고 아마 4천억 원인가 보상비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마 백제 왕성이, 후백제 왕성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데들이 말하자면 아파트와 바꾼 집이죠. 이런 옆에 이런 꼬마 빌딩들이나 이런 빌라들은 아마 개발 안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묶일 거예요. 이건 국가유산급이니까. 이런 데 사시면 아마 평화롭지 않으실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기는 공원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빌라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히 살 수 있고 좀 여러 사람이 힘 모아서 공동 구입하는 것도 아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은근히 많아요. 만약에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다가 문화유적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닌가요?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는 거죠.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한국에서 기본적으로는 땅 팠을 때 뭐 나오면은 그거는 발굴 비용을 본인이 내야 됩니다. 본인 또는 그 개발 주체가 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국가유산급이다? 그냥 사역 지정돼 버려요. 재산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한때 경상도 부자 집에는 가야 토기가 하나씩 다 있었고 얼마 전에는 경주 박물관 앞에 누가 문화재를 두고 갔어요. 아마 자기 집 공사하다가 나왔는데 이걸 알렸다가는 난리가 나고 재산권 침해되니까. 근데 차마 이거를 없애지 못해가지고 두고 간 것 같다고 몰래. 그래서 그 누가 더 찾는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한국이 국가가 돈은 없는데 그렇다고 문화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문화지역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얼마 전에 그 시끄러웠던 종묘 그 건 제가 바로 이제 녹화 시점에 어제 답사 다녀왔는데 대상 지역인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문화재 독재라고 우리가 좀 올리겠다는데 이거 왜 뭐라 그래요? 문화재 정의 뭔데라는 근원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서울 지역에 적용해 보면 사실은 서울 지역은 한양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들어오기 전에 고려 때 남경이었어요. 평양, 개성, 남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수도 같은 거죠. 세종이나 부산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간 4대 문안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발굴해야 되거든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게 연합뉴스인데 세검정 북쪽에서 고려시대 유적이 나온 거예요. 1198년께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자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 주차장 공간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넓게 퍼져 있을 거라고. 이쪽은 끝났습니다. 재건축. 이건 전국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 유적은 대단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옆에 빌딩들 이거 이제 공사도 말고 중단된 건데 거기나 주지역들은 이제 아파트 바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집주인이나 건물주 개발 주체는 사실 좀 날벼락이죠. 근데 이거를 고려시대 청자 나오는 거를 묻을 수도 없고 아마 이게 고려시대 때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경 올 때 머물렀던 국찰 같대요. 국가 여관 같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책이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오래된 서울이라고 좋은 책입니다. 고려 때 서울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개성부터 이렇게 나와서 장단 나오고 파주에서 길을 갈라집니다. 국영도로 국가의 공식도로는 이쪽이에요. 고향을 지나서 이렇게 세검정을 통해서 남경으로 들어오는 길 그리고 민간은 양주를 거쳐서 노원을 거쳐서 이렇게 신설동을 거쳐 들어오는 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양은 이거고 남경은 좀 서북 쪽이었어요. 그래서 남경에 있던 자리를 빼고 개발한 게 한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가지고 이거 남경의 동남쪽 끝이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핵심 지역이 아마 청와대 자리일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청와대는 좀 그래서 사실 그래서 대통령 빠져나갔을 때 찬성한 게 좀 파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파고 다시 도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안타까운데 어쨌든 세검정 주변에서 나왔다. 한국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재건축할 때 동의율이란 게 있잖아요. 사실 동의율이 몇 퍼센트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하겠다는데 그게 왜 알박기로 지급돼야 돼요?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국가다 보니까 그게 한국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전 물론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또는 그린벨트도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뭔데 내 재산을 침해해서 개발 제한으로 묶어버립니까? 그리고는 묶어놨다가 택지 개발 필요하면 싸게 몰수해버리잖아요. LH가. 이건 대단히 비자본주의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하기로 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땅을 사거나 건물 사거나 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어느 지역을 들어갔을 때 몰수될 수 있는가? 어느 지역을 사면 몰수 안 될 것인가? 그건 결국은 도달하는 점은 문화재 옆에 돼요. 그런 게 한국입니다. 생각을 못 해보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가대문 안과 특히 서북쪽, 개성 방향의 세검정의 이쪽 지역은 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투자가 아니라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좋죠. 그래서 인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종묘하고 있잖아요. 종묘랑 궁 있지 않습니까? 요 궁 앞에 옛날 빌딩들이 인기가 좋아요. 예전에는 요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제한이 좀 약했기 때문에 좀 높게 지었는데 이제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내려가야 됩니다. 층고가. 그래서 예전 거를 사서
좀 손만 대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해 조금만 손대서 가지고 거기 거주하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투자 방법도 있더라고요. 다시 만들면은 그 높이를 못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여긴 전 뭐 제 땅, 제 집 아닙니다. 이 말씀드리고 모든 사람이 강남에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서촌이나 북촌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집들이 좀 허름해요. 그리고 좀 못 고치고 이런 분들이 좀 좋아하는 게 여기더라고요. 청원 벽산빌리지 이런 데들. 그러니까 아주 고급은 아닌데 좀 최고급의 뭐 수백억 대는 아닌데 비교적 아파트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데 거주하면서 서촌 북촌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대전제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 살고 싶어 한다라든지 모든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해서 이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저는 기존의 한국의 부동산 논리가 너무 그렇게 같다 생각해요. 사람은 다양합니다. 저는 그 다양한 욕망이 존재한다는 거를 답사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런 틈새들이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기가 좀 드리면은 아파트가 왜 나타났는가? 특히 아파트 단지입니다. 개방형 아파트는 상가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아파트 단지가 중요한 건데 차이를 말하자면 개방형 아파트는 상권이나 학교를 주변에 단독이든 빌라든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되면 뭐 예를 들어 아무데나 뭐 찍어보죠. 아파트 단지 많으니까 개포를 찍어볼까요 한번? 요 안에 상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잖아요. 딱 고립돼서 요 안에서 내가 알고 지내는 또는 나와 같은 계급 계층의 사람과만 이 공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이나 이런 데들은 도둑이 들어올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보면 다 삐죽삐죽 하잖아요. 빌라도 그렇고. 근데 아파트는 문만 걸어 잠그면 비교적 안전해요. 그래서 여성이 해방됐습니다. 이게 60년대에 일어난 아파트 단지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특히 여성들이 해방됐다는 게 중요해서 그때는 대단히 편리한 시설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아파트 단지가 기존에 줬던 그런 편리함이 이제 소멸해 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음 단계를 사람들이 답을 못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은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합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가고 있는 거고 약간 강남의 성공이라는 게 아파트 단지와 함께 왔다 생각하는데 이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중에 있다. 그런 모색하는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나는 집을 짓고 싶다. 그런 욕망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욕망을 끝까지 가져간 게 아파트 바꾼 집이기도 한 거죠. 또는 어떤 분들은 귀농 귀촌을 택하기도 하는데 제가 강조하지만 귀농 귀촌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텃세라는 게 존재해서 그러려면은 아예 마을을 따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거죠. 광주 같은데 이런 타운하우스가 일종의 타협책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의 타협책. 그냥 아파트 집을 짓는다는 건 너무 모험적이고 제가 알고 지내는 건축가들이 말하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못 들어간 데 있어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보컬복에 가까운 상황이라 그리고 지은 다음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태고 일본이나 미국은 단독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게 모듈화되어 있고 그 사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싫은 사람들은 여기 한번 살아보고 넘어가는 건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무덤도 있고 회사 법인도 있고 공장도 있고 광주가 좀 그래요. 용인이나 광주 또는 고양, 삼송 같은데 가보면 이런 타운하우스들 이런 게 약간 그 기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이렇게 지어서 들어가는 데를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고 사시다 보면 그래서 용인 광주는 난개발로 유명한데 거기 비하면 요 고양 삼송이나 이쪽은 좀 낫다는 평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좀 건설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게 있어서 어느 지역들은 그러면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살아볼 수 있다. 아파트를 떠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드시면 뜻많은 지인이라든지 그런 재단 같은 게 존재하면 법인이 존재하면 같이 이런 걸 개발하는 방식이 저는 가장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농촌 좋아한다 들어가시면은 분명히 후회합니다. 제가 아는 친척도 그러다가 저희 가평 양평 갔다가 탈출했어요 서로. 너무 멀리 들어가 버리면 병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몇몇 농촌 마을들은 일단 그 마을 회비 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경기도의 특산품은 더 이상 2,000쌀이 아닌 반도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부동산의 흐름은 26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이 질문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는 경기도만의 특산품이 아니다. 제가 이 지도를 실었죠. 한국도시의 미래 업데이트판을 실었는데 예전에 한국도시 미래 때에는 요 빨간색 노란색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이미 이때도 아산과 천안은 반도체 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게 초록색입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부발. 원래 여기는 SK 하이닉스의 원형이 되는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거를 LG 반도체가 가지고 그 현대가 됐다가 S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장이 있는 거고 용인 아마 내년쯤부터 양산 세대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청주
SK하이닉스. 이미 경기도의 특산품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남, 충북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게 한때 경기도가 가졌던 반도체라는 힘을 이미 충남, 충북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장 강남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부동산이라 말하기보다는 확장 강남 반도체 벨트의 부동산이라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경기도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빠지는 데가 있고 충남, 충북에서도 포함되는 데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GTX-C가 천안 아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박사님께서 보시는 대서울의 마지노선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시나요? 예, 저는 C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여러 서울의 중심이 있고 그 각 중심으로 향하는 출퇴근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출퇴근이 가능한 권. 춘천의 서부, 남춘천역 주변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고 이게 여의도나 영등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청량리라든지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원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라인, 그리고 음성 진천의 일부 지역,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천안 아산역 주변이나 오송, 그리고 오창 이런 일부 지역,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이 만들어지고 나면 청주공항까지는 가능할 거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서해선이 활성화되고 나면 아마 홍성의 이 역세권 주변까지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늘 색을 면으로 칠해버리는데 홍성읍이 뜬다, 홍성군이 뜬다, 청주가 뜬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뭘로 비유하냐면 이 개념인 겁니다. 여기가 서울이고 가늘게 이어진 게 GTX고 중부고속도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천안 아산역이 있고 오송역이 있고 홍성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홍성역까지 가니까 이 전체가 뭐 다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자줄기나 고구마 줄기처럼 가늘게 교통만 이어지고 끄트머리에 알이 맺힌다. 이게 대서울권의 미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다. 정치권이 대전과 충남 통합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전 충남을 합쳐서 대충특별시라고 해서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시덕 박사님이 보시기에 대충특별시와 세종 행정수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대충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대충특별시뿐 아니라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래요. 특별시 시민들이 이거를 특권이랄까요? 특별시민으로서의 광역시죠. 광역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시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정말은. 충청남도 대전시가 되면 돼요. 전라남도 광주시가 되면 되고 또는 경상북도 대구시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다 다니니까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 광역시민들이 누가 찬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 행정가 빼고 찬성 안 해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주민투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거예요. 전 이거 분명히 위헌 판결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대전 광역시의 특권을 유지해 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시 이중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메가치드 논쟁하고 똑같이 보는데 그때 김포와 고양 보면 국회의원은 민주당이고 시장은 국민의힘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충남 도지사하고 대전시장이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민주당 쪽이 좀 강세입니다. 전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판을 흔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판 흔들는 게 뭐냐면 계산이 명확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쪽이 여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국회의원 선거를 흔들어 보고 싶었던 거고 이번엔 반대로 지자체장을 흔들고 싶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판이 한번 흔들려야 뭐든 계산이 나오니까라는 게 저는 이번 논쟁의 핵심이 아닐까. 정치인 행정가들은 뭐 구국의 결단을 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십시오. 시민들한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충남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가 대다수고 대전도 뭐 하면 좋은데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한번 선거를 해보자. 청주시와 청원군을 둘러싸고 통합투표를 했듯이 또는 95년 선거가 중요했는데 이때 통합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통합할 거냐? 예를 들어 삼여 통합, 여천시, 여수시, 여천군 통합할 거냐? 마창진이라든지 이런 거 통합을 할 거냐를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대로 간다면 이번 지방선거 때 물어보고 통합할까요? 나오면 그 다음 총선 때 이제 가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그렇지 않고 당장 이번에 통합 지자체장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월권이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본다. 이번에 지난번 총선 때 김포 메가시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언론이나 각종 경제 채널이 기정사실처럼 말하면서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느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포 시민은 반대가 더 많았어요. 이게 서울 중심주의인데 모든 경기도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싶어 한다. 집값 올리기 위해서. 이거 대단히 오만한 착각이에요. 서울 시민들의. 경기도가 어때서? 우리 김포가 왜 서울 시민이 돼야 되라는 이거는 강했거든요. 대전 충남은 약간 그게 약하긴 합니다. 대전은 광역시긴 해도 충청남도에 수부도시라는 게 있었고 수부도시가 뭐냐면 대장도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남에서 유학하면 대전 가는 거고 이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서울 경기보다 좀 나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라는 여론이 강하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있는 책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를 62년도에 통합했었어요. 국립충청대학교로. 지금하고 다릅니다. 근데 1년 만에 다 도로 갈라섰어요. 이게 총장을 대전에 두고 부총장을 청주에 두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통합했을 때 동급이란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1년 만에 도로 다시 자기 갈 길 가자고. 전 이번에 억지로 붙였다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흐름대로라면, 만약 순서를 받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에 대한 여론을 묻고 그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서울 썩어도 준치라며 길을 쓰고 서울에 진입하려 하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서울은 3040 세대가 아이 키우며 살기 가성비가 떨어지는 도시라고 보시나요? 또 서울은 이제 누구나 살기 쉽지 않은 도시가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이란 무엇인가죠. 정말 제가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서울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머리에 있을 공통 서울은 한 3개밖에 없어요. 요 사대문 하나, 그리고 확장으로서의 홍대 입구인 거죠. 그리고 이태원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강남 일부, 약속에서 때 만나는. 요게 아마 여러분의 공통된 서울의 개념일 거고, 나머지 지역은 집이 어디였고 학교가 어디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 던지신 선생님께 던지는 것이 반대로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서울이라 그럴 때라는. 다른 서울을 가보셨는가? 대부분 경우에 제가 좀 서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영역을 잘 벗어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선 서울에 살고 싶으시다면 서울을 좀 구석구석 가보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게 하나. 한편으로 길을 쓰고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당장 저는 강남 4구, 5구라 그럴 때 강동구를 강남 4구라 보지 않거든요. 용산은 강남 4구라 보지 않고 강남 4구는 분당이고 5구는 판교죠. 그리고 예전에는 과천이 그랬고 과천은 한때 서초구보다 나았어요. 집값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초기부터 경기도의 동남부 지역은 여러분이 서울이라 말할 때 행정구역이 편입되는 서울보다도 더 가치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걸 저는 확장 강남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서울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가 116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도 나온 질문인데 살 수 있는 마땅한 집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내고 이 좁고 허름하고 재개발되지 않은 상황에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대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걸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 내에서. 전 서울을 비교적 구석구석 다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여긴 좀 크게 좀 재개발이 돼서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보이는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쪽은 손을 못 대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몇십 년간 살았던 세입자들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서울은 앞으로도 한동안 아마 이제 언론이든 정치든 이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라 부를 수 있는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전국에서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청년 세대랄까요? 20, 30, 40대가 생각하는 일반의 주거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충당할 만한 집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아마 그 집들은 경기 남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가 얼마나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완성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3기 신도시도 후보들이 될 거고, 3기 신도시라 불리는 외에도 택지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들여다보시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예전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나 경기도 주변 살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건데, 느끼고 있는 건데, 출근 시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주거가 더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 도시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뉴욕도, 도쿄도, 런던도, 베이징도 포함해서. 그래서 길을 쓰고 서울에 산다는 개념은 점점 약해질 거로 봐요. 경기도 남부는 은근히 살 곳이 많다. 그래서 요즘 탈서울 추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는데 2026년 탈서울을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서울보다 더 윤택한 경기도 탑3 도시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그 윤택이라는 개념이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이 많은 걸 윤택하다 볼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재건축되면 가치가 오를 거라고 하는 걸 윤택하다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교통의 편의를 보는 거고, 각각 다른 거죠. 그러니까 탑3로 말하는 필요는 의미는 없고요. 순수하게 발전하고 있는 라인은 확장 강남입니다. 쭉 요 따라서 SRT와 KTX를 따라가지고 요 라인인 거고, 이 라인이 크게 하나가 있는 거고, 요 라인은 이미 경기도를 벗어난 거고요. 천안 아산 역 주변과 오송까지 간 상태고, 이게 아닌 데에서 어디냐라는 건데, 윤택의 개념이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시의 발전성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직 뚜껑이 덜 열렸다고 보는 데는 요 시흥 중부고, 제가 요즘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땅 없습니다. 집도 없고. 자, 이런 말만 하면 제가 댓글 달려가지고 누가 보면 제가 전국에 땅이 있는 줄 알겠어요. 전 전국에 땅도 집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이 높은 곳은 송도고, 송도는 다만 다른 거점들로부터 너무 고립됐다 보니까 특히 시흥 백옷이라든지 이쪽이 좀 개발이 되고 백옷대교 같은 다리가 놓였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확장 강남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만 경강선 라인, 요거 지도 하나 켜보죠. 특히 경기도 남부 지역, 북부보다는 좀 남부를 중시하는데, 중시하지만 가성비 좋은 거주지로서는 고양, 파주, 남양주가 좋다고 보고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정학적인 제약 때문에 경기 남부만큼 거대한 제2의 강남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주거지로서 남을 겁니다. 그게 인구를 증가시킬 거고. 한편 남부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 월판선인데, 이건 정식 이름은 경강선입니다. 경기도와 강릉인데 서울을 빼고 그 남쪽을 동서로 쭉 수평으로 이어주는 라인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타고 가시는 강릉선, 강릉 갈 때 그것도 이 경강선의 일부거든요. 그 서쪽 끝 부분을 공사를 하는 거를 월판선이라 불러요. 월곶, 판교선. 이 월곶부터는 수인선하고 만나는 거고, 이 부분은 신안산선 만나는 거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판교. 요 판교는 워낙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곳이고, 동쪽에 파란선이 있죠. 이게 월판선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판교를 아침에 갔었는데 이 월판선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판교의 IT 업체에서 일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판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 일하는 직장인분들이 다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분당 판교는 부촌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분들은 여주 이천까지 또는 원주까지 갈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요게 이제 공사를 합니다. 이쪽으로 서판교역하고 인덕원역, 그리고 월곶까지 가는 거예요. 서판교, 청계, 인덕원, 안양운동역, 안양, 만안, 광명, 매화, 시흥시청, 아까 말씀드린 시흥중부, 그리고 월곶까지. 요 라인들은 전부 지금 미래가 꽤 밝은 지역인 거죠. 여기가 직장과 주거가 결합된 첨단 자tuk도시라는 게 아니라 판교라고 하는 거대한 축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있고, 송도라고 하는 또 BT,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 하나 자리 잡고 있고, 요 중간 지점으로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들인 거죠. 교통 편해지고, 제2, 제3 경인선도, 경인고속도로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게 철도가 완성돼야 완성된 줄 알거든요. 파급 효과라는 게. 이쪽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이쪽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인덕원 북쪽에 과천은 비싸니까 빼더라도 인덕원 같은 곳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인데, 한때 좀 이쪽은 살았어가지고 감이 있습니다만 약간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한때 번화가였다 보니까 약간 유흥업소도 많고, 요즘에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장도 많고, 요걸 공장을 끼고 이쪽에 평촌인 거죠. 근데 월판선 만들어지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극복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판교의 출세권으로서 주목할 만할 거다. 한편 이제 평촌은 재건축에 들어가겠죠. 1기 신도시니까. 여기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시너지가 날 겁니다. 판교와 평촌 사이에 있는 인덕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쪽 이런 지역들, 이쪽들이 이제 월판선에 들어오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상승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아마 한 10년, 20년쯤 뒤에 20, 30, 40대 분들은 이 지역을 상당히 중요한 이사할 지역으로서 고려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판교역 경강선 부분입니다. 여주까지 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문경까지 가요. 이게 중부내륙선이라는 철도가 또 있어요. 아직은 너무 뜨문뜨문 있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 아마 조금 더 조밀해지면 이제 경상북도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져요. 판교는. 그러니까 판교하고 동탄은 지금 계획상 충북은 물론이려니와 경북 일부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교통망의 거점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탄과 판교의 거점을 가진 분이라면, 꼭 성남 전체, 화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교통망이 따라가는 도로도 포함해서 라인을 전체가 거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어떻다, 경기도 어떻단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자줄기, 고구마줄기라는 겁니다. 이 전체가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늘다가 띄엄 있다는 거예요. 역, 인터체인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탈서울을 가속화시키는 것도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닭이나 달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신분당선이 이제 판교에 가고요. 원래는 당연하게도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했는데 요즘 서울에 살면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죠. 그 흐름 만들어주는 게 신분당선인 거고. 그리고 여기 이게 뭐냐면 월곶 판교선이 안양, 인천 향해 가는 라인입니다.
지금 이 끝이 안양이에요. 인덕원이고 시흥이고 인천이 될 거예요. 이 지하에서 공사가 되는 거고, 이게 완성된 뒤에는 경기 남부의 인구 판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판교는 거대한 첨단 공장으로서, 그리고 주변의 경강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 주변 도시들은 여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어떤 거대한 인구, 새로운 베드타운으로서, 서울의 베드타운이 경기도가 아니라 판교의 베드타운으로서의 경기도 도시들, 이런 개념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답사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서울과 비서울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판교는 이미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더 핵심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느껴야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저 서울 하는 거예요. 서울도,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서울은 강남과 사대문과 자기 아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서울도 중심이 5개쯤 되거든요. 서북, 동북, 동남, 서남, 그리고 사대문이 있는 건데 각각 다른 거점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뭉뚱그려서 서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서울이 쇠퇴기를 거치고 있다고도 봐도 무관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자체가 3핵에서 2핵으로 재편 중인 거고, 2핵인 그러니까 강북축, 그러니까 마포, 용산, 여의도 그리고 서대문구 축은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전 그거를 범홍대 입구권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항철도, 지금 영종의 하늘도시까지도 사실 범홍대 입구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대장 홍대선, 그리고 대장 신도시, 부천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선거지구, 대장 공공지구라고, 여기서부터 홍대까지 옵니다. 이렇게 노선이 대충 이렇게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홍대 입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공항철도하고, 여기 사람들은 인천이긴 한데 인천 계양장을 가는 것보다 사람 만날 때 일로 오는 거죠. 홍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축을 발달하는 거고, 한편으로 강남은 강남 3핵과 강남축과 이 컨셉, 여기에서 일부는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거대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판교축이라든지 또는 동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어떻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인 거예요. 좀 더 미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답사를 하면서 느끼는 결론이에요. 서울은 어떻다, 용인은 어떻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말이다. 교통망과 핵심 거점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흔히 질문 던지는 게 경기도 얘기할 때 용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각각 다른 말을 해요. 수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흥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처인 반도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저기 용인 에버라인이라고, 용인 견전철, 이 북쪽에 택지 개발하면서 뭐 반도체 벨트라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용인의 반도체를 만드니까 용인 지역이 골고루 개발될 거라고 믿는 거는 기존 방식으로 보는 거고, 여기 SK가 있고요, 삼성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람들이 나는 직장이 용인이니까 용인에 살면서 용인의 발전에 이바지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가장 살기 좋은 동탄에 살지 않을까요? 제일 편한 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탄 이신도시의 끄트머리인데, 여기서 산 넘어가면 용인이에요. 반도체 벨트가 가까워요. 그래서 동탄의 모 정치인의 선거 공약집인데, 보시면 터널 빨리 뚫자. 그러면 동탄에서 반도체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길은 동탄을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인데 화성 성장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화성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용인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인 거예요. 제발 이렇게 세상 보시라는 거예요. 용인, 서울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청주라고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래의 사각형, 오송, 오창, 하이닉스, 청주공항. 일로 가면 음성, 진천, 판교가 나오는 거고, 동탄도 나올 거고요. 천안, 서울 방향이고 세종, 대전 방향이다.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청주와 여기는 다른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청주가 뜬다 하더라, 김 박사가 말했다 하면서 이제 저 엉뚱한 데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교통망. 그래서 본인이 정치가도 아니잖아요. 왜 자꾸 우리 동네를 살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시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통망, 이걸 교통지리학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고 그러시려면은 차도 많이 타고 가시고 열차도 한번 타보시고 버스도 타보시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 중 박사님이 보셨을 때 살기 좋은 도시 4군데를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4군데인지 모르겠지만 뭐 살기 좋은 도시 많습니다. 요즘 이 얘기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언론이나 이쪽에서 뭐 인구 소멸하면서 지방 망한다는 얘기만 하는데, 한국 지방은 그렇게 구성되지 않아요. 한국은 지방이 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재정 파탄이 되지 않아요. 한국이 철도가 안 망하잖아요. 외국은 철도가 민간이기 때문에 망하는데, 한국은 사실 국가기관이잖아요, 사실상 철도가. 그래서 그 대신에 고용 보장하는 거고, 그 대신 요금 못 올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면단위, 읍단위도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거기 그럼 산은 누가 관리해요? 강은 누가 관리하고? 관리 주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자꾸 공포 마케팅이에요, 제가 볼 땐. 조회수 올리려고. 안 망하고 기본적인 읍면 단위는 살아남는다. 다만 나에게 맞는 데가 있고 조금 더 성장세가 보이거나
감소세가 늦춰지는 지역은 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어디 놀러 가실 때 자꾸 열차만 타고 딱 가시거나 고속도로만 타지 마시고 한번 국도로 내려가지고 그 주변에 읍면 소재지를 가보시라. 몇 군데 보다 보면 좀 체감이 생길 거란 말씀 드리는 거고, 도시 차원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도시인 원주라든지, 원주도 저기 뭐 문막 말고 이제 시청 요 주변에 혁신도시나 이런 데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최대의 매력은 수도권 서울의 동부 지역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서울에서 강원도 가거나 할 때 보면 이 길 막히잖아요. 그 길 막히는 게 없어요. 이 서울만 벗어나면 확 사라지거든요. 그런 게 매력이다. 또는 평택의 안중 같은데, 여기는 반도체 평택이 아니에요. 반도체 평택은 이쪽이고 여기고, 자꾸만 이 동네 아파트 분양하면서 반도체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여기는 서해선이라는 게 있고 이게 강화될 겁니다. 결국 지금은 별론데 제2서해대교가 이쪽에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 얘기도 있습니다. 이쯤에. 그러면은 충남의 거점이 될 거예요. 원래 평택 자체가 원래 충남이었어요. 원래 충청도였습니다. 여기는 평택은 대부분이 충청도였고 북쪽 끝에 진위만 경기도였어요. 근데 일제 때 통합되면서 경기도로 넘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충남의 거점 기능을 여전히 해요. 그래서 안중이 좀 꽤 주목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요즘 좀 살기 좋은 도시를 뜨는 데가 완주죠. 완주는 좀 모양이 전주를 끼고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번 통합 얘기 나옵니다만 요 산 쪽에만 완주 참 괜찮습니다. 풍경이 모악산 주변인데 순수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조용하고, 그래서 주목할 만하고, 또는 뭐 잘 아시는 담양 소세원 같은 담양도 있지만 화순도 괜찮고요. 화순도 넓은데 화순군에서 요 광주 생활권인 화순 읍조변이 있어요. 꽤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편하고, 요 동네가 약간 그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대단히 싸게 공급하는 정책을 초기에 취한 지역들인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 출퇴근 얘기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리고 또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함께 방송도 했습니다만 충주맨이란다. 충주시도 괜찮습니다. 풍경 일단 수려하고, 최근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생겨서 서울 접근성 좋고, 예전에는 청주를 지나가거나 해서 좀 불편했는데 여기서부터 충주에서 또 중부 내륙선 타면 판교까지 출퇴근 가능하고, 충주역에서 요 라인 따라가서 올라가면 경기도 남부 반도체 벨트가 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경상도 가까워서 좋고, 이런 도시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버리신다면은 포항도 전체로 좋게 보는 편이에요. 포항도 넓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넓어요. 그래서 포항이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긴 거에서 제철소가 있는 이쪽 말고, 공항이나 이쪽 말고 북쪽에 흥해가 요즘에 철도역이 이쪽으로 오면서 포항역이 옮겼거든요. 이쪽으로 택지 개발이 되고 있고, 더 올라가면 청하라고 있는데, 이 청하는 유명한 게 정선이 이제 청하 현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남겼는데, 청하읍성 이렇게 정선이 그림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이쪽으로 개발해서 빠져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남아있어요. 그 풍경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포항 북쪽에 바닷가들 요런 데도 요즘에 유명합니다. 월포해수욕장. 그 갯마을 차차차가 여기서 찍었죠. 이 동네에서 드라마. 아름다운 데들을 갈 수 있는 동네 자체도 고즈넉하고 좋고. 그러니까 포항이라고 하니까 여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라 북쪽들. 이렇게 좀 마이크로 규모에서 보시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1가구 1주택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대도시에 거점 가진 분들이 집 하나 사가지고 다니면 좋잖아요. 돈도 뿌리고. 그걸 너무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해요. 개편되면서 이제 도시들이 좀 새롭게 보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동해선이 개통됐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거점들이 생겼어요. 동해선에서 울진역이라든지. 여기 정말 가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근데 철도 뚫려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대구나 부산이나 또 서울에서 지금은 강릉 거쳐가야 되긴 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직통이 생길 거예요. 울진, 영덕 이런 곳들이 아마 재발견될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도시들이. 이제까지는 요 대구나 부산, 포항, 울산 사람들의 동무대였는데, 이제는 수도권이나 대전, 전라도 사람들에게도 열리기 시작하는 곳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좀 했는데, 여기서 동해안 속권이라고 저는 이쪽을 명명하고 있는데, 영덕 같은 경우는 일제 때 이주어촌이라고 일본인들이 와서 어촌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근대거리로 정비하고 있기도 하고, 이미 서울의 핫플레이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카페촌들이 생기고 있기도 하고,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한 물적 기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을 훌쩍 넘어가는 시대에서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서울 입성은 이제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서울 아파트 값이라고 할 때 강남 3구를 좀 떼놓고 통계를 따로 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범이란 것도 지금 조건이 다릅니다. 대기업이 다니는 것과 중소기업 또는 저 같은 자영업자는 대출 한도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거점이 어디고, 주 환경 거점이 직장이 어디냐도 다르고,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냐 아니면 옮겨갈 것이냐 또 다른 거라서 본인의 조건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라. 남들이 여기 좋다 카더라가 아니라 나 조건은 요러요러 하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여기 살면 좋지 않겠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대부분의 지역은 앞으로 이제 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재건축도 점점 쉽지 않아지고 이익이 많이 안 날 거기 때문에 내가 잠깐 고생하면은 재산이 오를 거고 그러면 강남 입상할 거다 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죠. 세우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 그건 저걸 보시지 않을 거고 아마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신의 최대한 행복할 수 있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남들이 어디 좋다더란 말은 안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확장 강남 뜬다니까 그러면 동탄에 집 사야 되냐고 그런 말씀 드려요. 또 지제라든지 지제 좋겠네. 여기인데 대단하죠 규모가. 여기도 브레인시티라고 만들고 있어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집이 부족해요 현재.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주변 직장인들은 이쯤부터 출퇴근합니다. 스쿠터 타고. 너무 집이 부족해서. 도로도 상황 안 좋고. 그럼 우리 모두 여기 가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관련이 아닌 사람에게는 여기는 불필요하게 비싸요. 내가 생활권도 아닌데 왜 가야 됩니까? 순수하게 아파트 거래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는 분이라면 좀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상가는 말리고 싶네요. 요즘 상가 다 망하잖아요 이제. 예전 방식의 상가 방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가조차도 투자 대상이 안 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동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어디 좋다 카더라라는 거는 대단히 조건을 많이 걸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발 좀 걸러들으시고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세우시라. 내 기준은 이런 거다. 모두에게 좋은 포인트란 거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강남에 집 살 돈이 있으시면 이미 이거 안 보시고 저 은행의 VVIP 대상 강연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을 살 때 역세권, 학군, 용적률과 같은 것들을 따지는데요. 진짜 집값을 결정하는 건 국제 정세라고 하셨는데 국제 정세가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조금 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면은 국제 정세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의 X, 옛날 트위터죠. 그걸 보고 있었는데 경기 서부 지역 분이시더라고요. 인천, 김포, 고양 요 동네. 그 기업들이 보면은 R&D 센터라든지 제가 말하는 확장 강남, 동남권에 몰려 있거든요. 최근에 용인도 반도체 공장 많이 만들고 있고 그분의 불만은 서쪽이 참 땅이 좋은데 왜 개발 안 하느냐, 왜 회사들은 동쪽으로만 가느냐 불만인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정세와 도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인 한국도시 2026의 앞에 냈던 한국도시의 미래에 실었던 지도죠. 한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북쪽에는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쪽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두 개의 인민공화국을 적국으로 삼고 있어요. 뭐 중국은 약간 적국이라긴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동맹국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북부 지역은 자연스럽게 개발에 제한이 가해진다라는 게 국제관계와 도시를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의 기본 관측입니다. 예를 들어 고향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가 동시에 개발된 일기 신도시인데 왜 그렇게 집값 차이가 나고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느냐? 저는 이거는 이 국제관계와 국제정세와 국가, 도시의 운명이란 걸 떼놓고 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놓고 말하다 보면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3대 메가시티와 6대 소권이죠. 대서울권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권역인데 이 대서울권 외에 왜 동남권이라는 게 발달을 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두 개의 적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고 그러면서 우방국들이죠.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타이완이라든지 유럽으로 통하는 입구가 이쪽이기 때문에 발달한 거죠. 그래서 한참 냉전이 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동남권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 요즘 히트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라든지 고흥 나로 우주기지 같은 게 다 이쪽에 있는 거죠. 보시면 62년에 울산에 공장을 만들고 66년에 여천에 만들고 여천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여수 밤바다의 여수죠. 여러분이 노래 부를 때 하는 여수 밤바다는 사실은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반짝이는 게 아름다운 곳인데 이걸 보면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가 땅이 좋거나 뭐 사람들이 뭐 온순하거나 손재주가 좋거나 젓가락질을 잘해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정학적인 이유로 이쪽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박정희 전두환이 이쪽 정치인이라서 여기를 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요. 울산 다음에 곧바로 전라남도 여수라는 거예요. 여수가 경상도란 말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상도 전라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사활을 걸고 가장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데 보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요 D,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F, 광양제철소죠. 광양도 전라남도거든요. 이걸 추진한 거는 박태준 포철회장이었고 이 계획을 추진한 거는 그 5.18의 원흉이죠. 뭐 확정된 사실이니까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전라남도 광주 및 남도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전라남도에 이 핵심 공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치인의 특정한 지역색이라든지 이거 관계없이 철저하게 국제정세를 계산하는 데에서 만들어진 거였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해서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개혁 개방하기 전까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탈냉전이 오게 됩니다. 이제 탈냉전이 끝나가고 있죠. 신냉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30년 기간 사이에 서북부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군 사단이 자리하던 배치되었던 자리에 그 부대를 뺐다기보다는 옮기고 만든 게 일산 신도시고, 더 북쪽에 거의 북한하고 가깝거든요. 한 30km 될 겁니다. 이 위치에다가 운정을 만든 거고, 그리고 완전히 강만 건너면 북한인 지역에다가 LG 반도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충격이 2개가 있었는데, 한참 고2 때 시험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소련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새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2가지를 보면서 그 이후에 느낀 게 있습니다. 고향 일산 신도시하고 인천공항, 바로 북한이에요. 좀만 강화도 넘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세계 10대 허브공항을 만든다는 거는 한국과 미국이, 양국이 북한의 대규모 침략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이제 이 한 시대가 끝나가는구나라는 거를, 냉전이 끝나간다는 느꼈죠. 그리고 요 E와 F, 이른바 한강신도시죠, 김포. 요즘에 대충특별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24년 총선 전에는 김포 고향 메가시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화제가 됐던 곳인데, 보면 모양이 재밌어요. 땅콩처럼 이가 존재하고, 이게 1 한강신도시고 동그란 게 J 컴팩트시티라고 하는 요즘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개발이 됐냐면은 원래는 이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포 북쪽에 통진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군사지역이에요. 그래서 군사지역을 조금씩 밀어올리면서 순차적으로 개발한 게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예요. EF. 그 다음은 G가 나올 수 있겠죠. 통진읍 정도. 여기 마송이란 곳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도시들은 김포가 용인이랑 똑같이 경기도 주변인데 왜 차별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제정세 문제를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의 차별을 말한다거나 이쪽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국제정세를 빼놓고 기존의 부동산 문법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위험 요소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답사가이자 원래 국제정세 전쟁사를 공부했던 제가 도시, 부동산 쪽을 처음 들어왔을 때 느꼈던 위화감이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의 부동산 담론, 도시 담론은 마치 한국이 미국 중부의 어디인가 위치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과 동등한 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그렇게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 아니라 가장 끝에 최전방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예전엔 냉전이었고 지금은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갈등이죠. 이 녹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가기 전에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한 상태죠.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미 경중보다는 이게 미국으로 우리 함께 가는 거다, 한국이.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웃이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 하에서 중국에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요즘 핀란드가 그렇죠. 그전에는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무장 중립 같은 걸 취했었는데, 요즘에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하지만 이번 핀란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웃이 없어질 수는 없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한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국제정세와 도시의 관계고, 그런 얘기를 좀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뤘습니다. 제가 2014년에 동아시아 해양의 대륙이 맞섰다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디어 그리고 12년 만에 이 국제정세, 세계 관계와 한국의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약간 뜬금없다라든지 잘 모르겠다, 범범한 얘기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이번 책에서 지도를 실었죠. 요즘 국제정세와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문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R&D 센터는 대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핵심은 창원이라든지 순천 고흥 쪽이죠. 지난해 8월 15일에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했어요. 그 직전에 언론들이 뭐란 말했냐면, 이제 방산주는 떨어지고 건설주가 오를 거라고, 플러스로 러시아 투자주가 오를 거라고. 이게 뚝 떨어졌죠.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 하나 살 때라고. 이거는 쉽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다. 이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예상은 34년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바로 어제 오늘도 유럽 측에서는 지금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전쟁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임시적으로 봉합이 되더라도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이 끌고 갔는데, 이것도 거대한 세력 균형의 싸움인 거고, 그래서 이 회담이 무산된 다음에 쭉 올라갔죠. 다시 주가가 100만 원 넘은 걸로 알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회담 하면은 떨어진다 오른다 하고 있는데, 이건 거시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 방산주 투자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제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기자분들이 저한테 연락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 CBS가 강원도 영월에 투자하고 있는 알몬티 대한중석이라는 회사를 취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석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그 포탄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이게 뚫고 들어가서 잘 터지도록. 이게 한국에서는 강원도 영월에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텅스텐, 그리고 영월의 옥동광산 탄광이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관할하는 회사가 국영이었습니다. 대한중석. 그 회장이 박태준 회장이었죠. 그래서 대한중석을 잘 운영한 걸 높게 평가받아서 간 게 포항제철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됐는데, 아직 텅스텐 양도 충분한데 탈냉전이 되고 나서 중국의 저가 텅스텐 공세에 빌려서
폐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대구택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대구택이 대한중석의 후신이거든요. 그러다 이거를 알몬티라는 회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대구택의 소유주가 유명한 워렌 버핏이었죠. 지금도 대구택은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한국에서 2번 찾은 도시라고 대구가. 그게 그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알몬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21년쯤에 답사했을 때는 사실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폐광을 부활시키겠다고 해놓고는 뭐랄까요, 투자금이랄까 그런 거 지원금만 받고는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어디 금광도 그렇고 어디 철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건가 싶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믿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디커플링 하에서. 그래서 히토리 문제도 그렇고 텅센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알몬티가 실제로 영월에서 채굴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 언론들이라든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느꼈던 거, 영월이 지금은 가라앉고 있는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한때 번성했던 영월이라는 도시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문제는 한국에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라 하더라도 일산과 분당 중에 어디가 좋은가, 또는 어디가 재건축이 먼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의 앞부분에서 제 원래 전공이었던 국제정세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가 왔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티모치 스나이더가 말했지만 한국의 속담이랄까요, 두 가지 좀 잘못된 관용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삼국지, 꼭 세 나라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중국, 러시아, 미국만 얘기하겠네요. 근데 그러다 보면 튀르키예는 어떻게 하고, 이란 어떻게 하고, 인도는 어떻게 하고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세계 정세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가 제가 하던 주장이고, 또 하나가 지금 티모치 스나이더랑 관련된 얘기인데, 맨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새우 같은 게 아니라 지금 돌고래급이라고. 이게 국제 정세를 흔들 수는 없지만 새우처럼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애써 무시하는 거는 한국의 미래를 그르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그르치게 됩니다. 규모가 있는 나라가 자꾸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쳐요. 전 그걸 뭐로 비유하냐면은,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아직 정신세계는 어린이인 사춘기라 생각하세요. 청소년기. 이때 빨리 성숙해지길 바란다라는 거죠. 한국은 이미 돌고래급이다. 보시면 예를 유명한 브레인스키라고 돌아가신 미국의 지정학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책인 전략적 비전 같은 책을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전 세계 지정학적인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열 몇 개 나라를 뽑아놨는데, 그 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있죠. 사우스 코리아, 즉 한국의 중요성은 뭐냐면, 지금 미국은 서반구, 웨스트 헤모스피어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태평양 쪽에 대해서는 일본, 타이완, 한국에 위임하는 형태로 지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태평양에다 손대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고 떠올린 지도가 하나 있는데, 조지 오웰의 1984 세계의 지도를 갑자기 떠올렸어요.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건 여기죠. 요 영국 쪽인 거고, 여기는 앵글로색슨의 세계인 거고, 남아공까지.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 출신이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다른 나라 난민 안 받아들이는데 남아공 백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하나가 소비에트권 인 거죠. 유럽을 다 장악한 소비에트. 이게 지금 유럽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영국 빼고 손을 뗀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 그리고 하나가 여기죠. 노란 한국, 중국, 일본에다가 동남아 일부가 포함된 세계. 그리고 나머지 요 사각형이 핵심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싸운다는 게 1984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과 현실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요 한국, 중국,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현실의 미국은 손을 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가더 장군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메가더의 아버지가 러일 전쟁을 창건했었습니다, 만주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 말했냐면, 태평양은 우리 집안의 영역이다라고, 그 미국의 영역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와 1984 세계관의 차이고, 그 최전방에 한국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타이완,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 이게 치포 동맹이든 여러 이미 있죠.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동맹, 그 끝에 한국이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쪽에서 힘을 빼고 일본에게 위임하다든지 또는 포기할 경우에는 일본 혼자 중국이 맞서야 되는데, 또는 중러 동맹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완과 한국이 버텨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브레진스키가. 만약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은 이걸 막아낼 수 있다. 타이완도 포함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독특한 민족주의 때문에 아마 일본과 손잡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럼 한국은 서서히 중국의 영향권에 빨려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지역의 균형이 많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한국은 세계를 흔들 만한 국가는 아닙니다. 일부 민족주의자가 상상하듯이. 어느 민족주의자들은 북한에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이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미제가 누리고 있다시기 얘기를 해요, 진지하게. 근데 그건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타이완과 함께 이 축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 판도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역할 재편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유라시아 동부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개발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한국군도 타이완 유사시에는 동원되길 바라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예를 들어 요즘에 마스가 미국의 조선 사업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약간 유보적으로 보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는 달리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적극적으로 한국의 로켓 마케팅을 꿈꾸면서 방산업체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 조선 쪽은 미국의 국책 사업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끝나거나 이 마가 움직임이 끝났을 경우 당장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 아마 민주당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전 요거는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산업체 중에도 카이, 저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사실 국영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 의지에 따라 사업을 약간 떠맡듯이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망하진 않죠. 다만 공격적인 민간 업체처럼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데서는 좀 유보적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마스가 조선 쪽은 약간 유보적으로 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거제시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은 유보적으로 본다. 다만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 대전이나 순천이나 창원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박사님께서는 통일이 될 가능성은 이제 아예 없다고 보시네요. 중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서북부의 개발이나 강원도 지역 개발은 뭐 단기적으로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 당장 북한 측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동해선 끊고 경의선 끊고 다 끊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간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 날렸죠. 이 상황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고 유엔에 동시가입한 독립국이고 저 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파트너로서 한국을 택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전 세계에 분단국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상황은 대단히 평범한 상황이고 한번 이렇게 분단이 되고 나면 오래 갑니다. 이게 국가체제라는 게 그래요. 선을 긋고 나면 그때부터 확 갈라져요.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라 부르죠. 발해하고. 그때 이제 삼국유사 같은 기록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북쪽에 털 많은 오랑캐들이 사는데 신라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발해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선이 그어지고 나니까 지금 한국의 생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말갈 위주인 것 같기도 하고 설령 고구려 위주로 하더라도 선이 그어지고 몇백 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남한과 북한 관계도 아마 이 상태로 그냥 오래 갈 거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30년까지 화성에 사람 보낸다고 그러면 100년 뒤에는 독립국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독립전쟁을 거쳐서. 그래서 화성이 독립국이 된 뒤에나 아마 통일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농담 삼아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것과 단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냐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이 보시면은 장기적 전망과 단기적인 투자는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인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딱 섬들이 잇고 있는 핵심으로서 인천이라는 게 보여지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영종도가 있고요. 여기 섬이 있습니다. 이게 개펄들이고 여기는 한상월드라고 전 세계 한상들 데려와서 그 작은 가지 만들려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이쪽은 미단시즈라고 중국 자본가지 하려다 실패한 데인데 아무튼 뭔가 공사 중이죠 여기 다리. 근데 이게 평화도로로 돼 있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인천이 이 자체만 가지고는 예타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통일되고 나면 개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고 있는 첫 단계다라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이나 정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행정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최대한 역량을 끌어들여서 개발해야죠. 하지만 시민 레벨에서 이걸 너무 진심으로 믿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올 것처럼 믿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89년 이래로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서북부와 강원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 호재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피해를 겪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누가 말했다,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직접 본인의 눈으로 이거 분석하시고 한번 가보시면은 느낌이 올 거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대서울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유사시 이 거대 도시는 요새가 될지 아니면 지옥이 될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의 도시 계획이 안보적 위협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지도가 북쪽에서 서쪽으로 바뀌는 최전방이라는 개념이고 서울은 최전방이에요. 이 문제가 제가 요즘 계속 관심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통일이 단시간에 온다고 판단하면 서울이 한국의 중심이죠. 통일 한국에. 그럼 여기 위치를 안 옮기는 게 맞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저 나라가 계속 한국을 위협한다는 상황이라면 여긴 너무 위험해요. 미국 측의 강경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서울의 위치는 북한의 침공을 유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시작하면 자기들은 도망 안 간다고. 어차피 죽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지금 추산에 따르면은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일단 서울 인구가 10분의 1을 죽고 시작해요. 10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죽고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중장기적인 미래라면 이거를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옮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단기적이라면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두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끄트머리, 동남권, 냉전 개념으로 이 끝을 더 키워야 된다. 그게 해수부 이전 등등 제2수도권 개념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일이 금방 올 거냐 먼 미래냐에 따른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뜬다, 투자하자, 또는 부산이 뜰 것이다
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그 투자 행동 배후에 이런 세계관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번 6월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당장 뭐 시끌시끌해요, 이런저런. 근데 대전제는 이런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종의 탄생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제가 처음 이제 도시에 대한 좀 실용서를 쓴 거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78년도에 만들어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선정 1차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그 책에 소개했었는데, 보시면 충주부터 대략 금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조업의 중심, 인구의 중심, 국토의 중심, 면적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국토 중심이란 말, 이거 반헌법적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는 압록강과 도만강까지예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 했느냐? 통일을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거 여러 가지 이유인데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비밀 협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후락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하나는 김일성 왕조와 말하자면 박정희 왕조가 이제 우리끼리 나눠 먹고 오래 가자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오래도래 통치하기 위해서는 현실 대한민국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서울은 너무 위험하다. 그런 경우에 여기 자리하면 되겠다라는 이 세계관 속에서 나온 게 세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되면은 통일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국의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까지 깊이 이해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모르겠다는 게 제 요즘 세계관 바라보고 있는 의문점이에요. 위치를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구의 중심에서 반경 80km 실선이, 이게 제조업의 중심에서 80km, 그 요선이 뭐냐면 면적의 중심에서 80km, 요 내부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안전해지려면. 그러니까 대서울권, 중부권, 동남권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휴전선에서 70km 요 라인, 그리고 해안선에서 40km,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이 지대지 공격을 했을 때 서울은 그냥 찬송에 들어옵니다. 근데 천안부터는 안전해요. 그리고 해안선은 왜 중요하냐면은 북한이 서해안에서 공격을 했을 때 서울이나 인천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도권의 제일 핵심 축은 서울 강북과 영등포 부평 인천축이었거든요. 근데 60년대부터 북한이 해상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군 기술을 발전시키고 특히 잠수함 기술을 개발하면서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천이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기관 시설들을 부산이나 광양이나 포항으로 빼버리죠. 그러면서 인천은 사실은 무너진 거고, 축이. 그래서 딱 덩달아서 영등포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강북은 북한 축이 무너진 거고, 경의선, 경원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강남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남이 영원할 거라 보고 있는 이유인 건데, 그런 세계관 속에서 세종이라는 게 탄생되게 되는 거다라는.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세종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청주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대전이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대세청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없는 운명이고 부산이 영원할 거라 말할 수 있느냐 문제들. 이 정도는 이해하고 들어가시면은 아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종은 영원한 정치 테마주라고. 또 난리 날 거예요. 지난 총선 때도 현장 취재 많이 했었는데, 또 이번에도 뭐 천도 예정지 뭐 나올 겁니다. 세종 현혹되지 않으실 겁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이게 당장 세종이 뜬다 그러면은 세종 공실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세종은 한국 최대 규모의 공실 문제를 껴안고 있어요. 요즘 이제 서울 이쪽에서는 가까운 시흥 거북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실 문제 사실은 좀 심각한 데는 세종이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세종이 공실 문제 해결되고 있다, 또는 아파트 거래가 플러스 전월세가가 오르고 있다, 걸 보시게 되면 정말 세종이 실질적인 도시 기능을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는 공실은 심각하고 거래가는 높은데 전월세가 낮아요. 이런 거는 아직 세종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시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겪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에서 봤을 때 최근 답사를 다니시면서 여긴 진짜 전쟁이 나도 국가가 끝까지 지켜주겠구나 싶은 곳은 어디고, 반대로 여기는 안보 때문이라도 버려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곳이 있었을까요? 꼭 그렇게 말하다기보다는 예전 냉전시대와 현재의 신냉전시대의 차이는 북한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군사기술이 훨씬 향상된 거죠. 예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꽤 위험했고 남쪽은 안전했는데, 이제는 뭐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은 당장 동남권 핵심적 공격 먼저 하겠죠. 예전엔 창원이 대단히 안전한 지역이었고 계룡이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들을 만들고 방산업체라든지 군수부대를 배치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곳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선 위험이 분산되고 있다. 그래서 냉전 때 개발이 못됐던 김포라든지 고양 파주라든지 뭐 연천 또는 철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하지만 지난 20년 정도 전쟁을 보고 있으면은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결국 전쟁은 병사의 발걸음으로 해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난다면은 북쪽은 결국은 안전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서울도 그리 예외가 아니에요. 아마도 전쟁이 정말 난다면은 일주일에 안 갈 거라 예측을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북한이 공격을 할 텐데 포로, 그렇게 되면 원점이 다 확인돼요. 그러다면 이제 집중 포격을 할 거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 딱 한 번이에요. 초기 선제 공격하는. 그 뒤는 사실은 반격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저는 오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북한도 그런 식의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한국 전체를 인질로 삼고 이 인질을 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와 1대1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북한이 그런 말 했거든요. 몇 년 전인가. 공화국이 없는 지구는 필요가 없다고. 그 말을 요즘에 러시아가 따라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없는 그 세계는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전 세계 북한화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국제정세에서는 중국을 서조선이라 그러고 저 러시아를 북조선이라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미국도 이제 동조선화 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북한 측의 현재 전략은 뭐냐면 그 핵무기를 만들므로써 어느 나라도 북한을 못 건드리게 한다. 핵을 만든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면전은 안 당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핵을 가진 나라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쿠르스크를 공격하면서 그건 깨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가 증명됐냐면 핵을 함부로 못 쓴다는 게 증명됐어요.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는데 러시아가 핵을 반격을 못했습니다. 했다가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북한이 요즘 잠수함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핵잠수함 그리고 잠수함에서 핵을 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북한을 못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남한과 북한 간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열의 상태를 일시에 깨버리고 비대칭 전력으로 깨버리고 그걸 가지고 경제 발전하겠다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좋을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저렇게 각자 바쁘다 보니까 원래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러가 좀 서로 싸우거나 거리가 있어야 중간에서 외교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길 바랄 거예요. 현재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저거 열의 상태로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1극이 되면 권위주의 국가가 중국 1극이 되면 북한으로서 좋을 일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주려고 이런 속에서 한국은 뭐냐면 북한은 당분간 저는 남한에 대해서 전면적 위협은 없는 거고 위협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전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경기 북부나 강원도 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전하고 달라요. 냉전과 신냉전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말 하나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출처가 없어요. 뭐 신초가 말했다느니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비슷한 말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진 않는데 그 고유의 리듬은 따라간다. 이거는 지형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전제사적으로는 전근대의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곳은 현대도 요충지이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호로고루라는 데가 있는데 연천입니다. 경기 연천. 여기는 고구려 때도 요충지였고 고려 때도 요충지고 유교 때도 요충지였어요. 이런 지형적 요인은 안 바뀌어요. 다만 군사기술이 바뀌고 통신기술이 바뀌고 국가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역사가 반복되진 않고 어느 리듬은 따라가면서 변주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교 때 이랬으니까 또 이럴 거다라든지 역사가 반복된다 식으로 생각하시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절대로 할 수 없다. 어떤 지역은. 어느 지역은 절대 안전하다. 이런 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